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매거진 정치윤입니다. 자, 이번 주도 특집입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바로 전쟁 이야기인데 6.25 전쟁 특집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사실 6.25 전쟁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상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전쟁사를 연구하고 있는 이상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히 이렇게 자기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번 주 국방 매거진이 특집으로 마련한 이유는 별도로 있습니다. 6.25 전쟁과 관련한 비밀 해제를 한번 해보고자 준비가 됐는데 먼저 자세한 주제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첫 시작점에 6.25 전쟁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사실 박사님, 네. 이 6.25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연구를 계속 쭉 해오셨는데 얼마나 하신 거고 어떻게 해오신 겁니까? 예, 지금 97년부터 연구를 했으니까 횟수로 따지면 한 25년 되는데요. 네, 한국전쟁 관련해서 책은 한 10여 권 정도 냈고 네, 논문 한 40여 편 정도 작성을 했습니다. 네. 물론 제가 6.25 전쟁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네. 아직도 이제 열심히 연구하면서 논문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연구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연구 역사 전체를 봤을 때 6.25 전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셨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6.25 전쟁에 대해서 새롭게 밝혀진 주제 5개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베일벗은 6.25 전쟁의 진실인데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봅니다. 자, 베일벗은 6.25 전쟁의 진실 첫 번째는 한국 정부 이전 계획입니다. 자, 이게 6.25 전쟁이 진행되던 가운데 그 북새통 와중에 한국 정부의 해외 이전 계획이라는 건데 사실 여러 번 시도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전쟁기 한국 정부의 해외 이전 계획이 네. 여러 차례 준비된 적이 있습니다. 네네. 이는 대부분이 이제 미국의 주도로 준비되었던 것인데요. 네. 당시 유엔군의 주축 국가로 전쟁을 수행하던 미국이 네.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확전을 준비해서 미리 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련과의 제3차 세계대전을 대비해서 네. 한국 정부를 어떻게 이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예비 계획이라는 것이죠. 예비 계획. 네. 사실 일각에서는 일본으로 망명을 준비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맞나요? 이게 이제 사실부터 말하자면 명백한 왜곡입니다. 2006년에 네. 일본 방위연구소의 한 연구원이 자신이 발표한 논문에서 한국 정부가 6월 28일 야마구치현에 6만 명을 갖다가 소개하고 망명 정권을 수립하려 했다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때 한국학계에 소개돼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당시 상황과는 이제 매우 괴리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먼저 1950년 당시 일본국 정부는 미국의 점령지입니다. 즉 피점령 상태로 주권 행사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6월 28일이라는 시점은 미국이 한국에 막 파병을 준비하던 시기죠. 네. 따라서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네. 사료적 근거가 거의 없는 주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들이 이 일본 방위연구소의 연구원의 논문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럼 다시 본론을 잠깐 돌아와서 네. 사실 한국 정부 해외 이전 계획 중에는 그러면 팩트, 그러니까 사실인 부분도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의 해외 이전 계획은 1950년 12월에 중공군의 대규모 개입으로 인해서 전세가 이제 역전이 됐을 때, 네. 그때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하는데요. 네. 이 12월 28일 미 국무부가 마련한 철수 계획에는 예상 인원을 대략 6만여 명으로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한국군 5만 명을 네. 포함해서 3,500여 명의 국회의원 및 경찰, 고위직과 그 가족들, 네. 그리고 정치인, 기독교 인사, 교육가 등 중요 인사 3천여 명 등이 포함됩니다. 당시 이제 철수 지역으로는
이 제주도가 간주되고 있었는데 네네. 구체적 계획은 그때 당시에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특별히 제주도로 어떻게 보면 선정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해외가 네. 이게 외국이라고 하는 이제 일반적인 인식이 아니고 아, 이제 바다 건너라는 건너, 안전한 곳. 이 의미가 강하다는 점인데요. 네. 이 제주도가 선택된 것은 한국 영토라는 이 점 때문입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공산 세력에 대한 이제 반격이라고 하는 네. 그런 이제 상징성도 고려돼서 선정지를 제주도로 이제 정하게 된 것이죠. 다른 장소도 얘기가 나온 게 있었나요? 여러 다른 계획도 이제 지속적으로 고려되고 있었지만 이제 구체화된 것은 1951년 이제 4월에 준비가 됩니다. 이 계획은 이제 소련이 개입을 해서 네. 한국 전쟁이 세계 대전으로 확산될 경우를 이제 상정한 것인데요. 네. 이때 이전 대상 지역은 그 남태평양의 사이판과 이제 티니안이었습니다. 이송될 인원은 중앙공무원, 군 경찰을 포함해서 이제 30만 명, 네. 종교 및 전문직 지도자 18만여 명, 네. 그다음에 이제 포로 1만여 명 등 총 5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절충안이 제시되기도 했는데요. 즉 한국 정부와 군대는 제주도로, 반면에 이제 민간인은 남태평양의 서사모아나 팔라우, 뉴기니 등이 추천되었습니다. 뭐 사실 이런 6.25 전쟁기 당시에 한국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전 계획안을 별도로 뭐 또 세웠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전반적인 표면에서 봤을 때는 이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 당시 그 한국 정부 해외 이전 계획은 단순히 정권의 안위를 위한 이전 계획이 아닙니다. 네. 소련과의 전면전을 예상하면서 추진된 계획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된 대상 지역은 제주도입니다. 네.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요. 네. 제주도를 발판으로 네. 공산 세력에 대한 반격이라고 하는 이제 상징성을 네. 부여한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 반격을 준비하는 이제 거대한 작전 계획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끝까지 그래도 이 한반도라고 하는 이곳을 포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네요. 예. 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내용도 이렇게 상당히 좀 파격적이라고 사실 생각을 했는데 네. 두 번째 주제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베일벗은 6.25 전쟁의 진실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6.25 전쟁의 숨겨진 작전명이라는데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사실 A가 나왔습니다. A가 나왔으니까 이 뒤에 뭐 B, C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이 크로마이트 작전은 일단 무슨 뜻이죠? 네. 그 크로마이트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 너무나 잘 알려진 그 인천 그쵸. 상륙 작전의 작전 계획명입니다. 네. 그 메가더 장군이 낙동강 방어선에 고착되어 있던 전세를 역전시키고자 적의 후방이자 이제 항구 도시인 인천에 상륙해서 네. 북한군의 병참선을 이제 끄는 작전인데요. 네. 낙동강 전선에 몰려 있는 이제 북한군을 섬멸하고자 계획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유명한 인천 상륙 작전의 작전명이 바로 크로마이트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크로마이트는 어차피 인천 상륙 작전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거의 작전명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나 다 아는 이 내용인데 이게 언급된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이제 한국전쟁사에서 네. 크로마이트 작전은 이제 100B, 네. 100C, 네. 100D 이렇게 어. 이제 세 가지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B, C, D 이 세 가지만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가 A니까 그죠? 예. 근데 누구라도 네. B, C, D가 있으면 A가 있을지 않을까, 그렇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미국의 육군의 미 공식 전사에 따르면 이 100A가 없습니다. 한국 학계에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미 육군 전사 중에서 네. 그 슈나베리 쓴 Policy and Direction이라고 하는 그 네. 저서와 그 로이 애플맨이 쓴 North to the Yalu, 네. South to the 낙동이라고 하는 이 주요 전사에는 100A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 이후 저서에서도 네. 미국의 유수한 그 한국전쟁 전문가들이 쓰고 있는 인천상륙작전의 작전 계획서에도 네. 100A는 언급이 되지 않고 100B, 100C, 100D라고 이 크로마이트 작전 계획은 단 3개만이라고 늘 언급이 돼 있었습니다. 네네네. 특히 이렇게 되면은 왜 100A는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그쵸. 갖고 있어야 되는데 국내 학자들 대부분이 100A의 존재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 그냥 없겠구나. 왜 공식적으로 없다고 뭐 기록을 안 해놨으니까 없다고 정도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예. 그럼 박사님은 어떻게 A의 존재를 아시게 된 거죠?
저도 처음에 100A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메가더를 그쵸. 전공하다 보니까 네. 메가더 기념관이 미국의 버지니아의 노폭에 있습니다. 아, 지금 네. 현재 미국에 이제 대서양 사령부가 있는 곳인데요. 네네. 거기에 이제 메가더 기념관의 자료실을 찾아가서 네. 제가 이제 자료 수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바로 100A 계획의 존재를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아, 물론 최종적인 인천 상륙 작전의 계획은 100B를 따라서 이루어졌지만 엄연히 100A의 작전 계획도 존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밝혀진 것 같아요. 이게 딱 처음 나온 건데 네. 이거는 계획이 그럼 어떻게 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100A를 이제 설명하기 전에 네. 그 이제 기존에 알려진 크로마이트 작전 100B, 100C, 100D를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그 기존에 알려진 바로는 100B는 이제 인천, 네. 100C는 군산, 네. 100D는 이제 주문진으로 굉장히 상륙작전 지역에 따른 구분으로 단편적으로 이해되어 왔었는데 네. 자세히 분석하면 이는 이제 잘못된 해석이었습니다. 아, 즉 각각의 작전 계획은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낙동강 전선에서 미 8군이 북한군의 전선을 돌파하지 못할 경우에 네. 추가로 어떠한 작전을 갖다 상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 단순히 100B는 인천, 네. 100C는 군산, 100D는 주문진 이렇게 지역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계획이 완전 뒤바뀔 수도 있는 거를 여기서 표현을 해놓은 거라고 그렇습니다. 보면 됩니까? 자, BCD가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인천 상륙 작전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진행을 하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자, 그럼 100A 이건 어떤 거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100A는 그 앞의 작전 계획과는 이제 좀 다릅니다. 아. 이제 상륙 작전 지역이 네. 100B, 100C, 100D는 이제 인천이 기본인데요. 네. 근데 이제 100A는 상륙 작전 지역이 바로 이제 군산입니다. 군산이요? 예, 예. 그 인천은 이제 너무 멀어서 아, 미 8군의 방어선이 낙동강 지역과 거리가 너무 머니까 네. 조금 더 가까운 군산 지역에 그 상륙해서 낙동강 전선의 미 8군과 연결하고 네. 함께 북진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작전은 또한 그 100B 계획이 양동 작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실 뭐 BCD로 안 갔다면 인천 상륙 작전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작전이 없었을 거고 A로 갔었으면 또 다른 6.25 전쟁의 어떤 흐름 양상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양상이 이제 많이 이제 달라질 수도 있었던 것이죠. 아, 그렇군요. 자, 결국 숨겨졌던 100A 작전의 의미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를 살펴봤으니까 이제 세 번째죠. 베일을 벗은 6.25 전쟁의 진실. 이번은 세 번째입니다. 자, 이번 주제는 현재 주목받고 있는 북한군 노획 문서와 관련된 주제가 나왔습니다. 자, 박사님, 이 노획 문서 있잖아요. 노획 문서. 이거 사실 저도 작년에 이미 접하면서 이제 알게 됐던 부분이기도 한데 상당히 흥미롭거든요. 뭐죠, 이게? 노획 문서는 그 전쟁 중에 국가 기구의 기록들을 빼앗긴 독일, 이탈리아, 일본 그리고 이제 북한의 문서 등을 갖다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은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우리가 보통 나라라고 부르는데요. 네. 여기 해외 노획문서 컬렉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표현은 노획이지만 네. 다른 말로는 그 행한 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탈취라고도 이제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의미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 노획 문서가 결국 북한 지역에서 입수한 문서가 되는 거네요. 네. 그 북한 노획 문서는 한국 전쟁 시기 미군이 북한군, 북한 점령 지역에서 노획한 소위 북한의 행정, 입법, 사법위 공문서와 북한군 주요 문서들의 총칭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서를 노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져오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부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미군은 이제 전쟁을 수행할 때 그 반드시 이제 문서 수집 부대가 같이 동행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 문서 수집 부대로 알려진 특수부대, 즉 그 첩보 내지는 이제 정보부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존 연구에서는 그 북한 노획 문서를 미 제2사단의 아. 인디언 헤드 부대라고 그렇게 이제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인디언 헤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는데 제가 얼추 기억하기로는 미군 부대 중에 부대 마크가 여기에 인디언 헤드 마크가 들어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그건데 그거랑 연관이 있나요? 예, 맞습니다. 아. 그 미 제2사단이 네. 하얀색 별 바탕에 인디언의 머리가 이제 새겨져 있는 것이 이제 미 제2사단의 마크인데요. 네네. 기존 연구소,
특히 미군의 이제 공식 역사서와 이를 네. 그대로 인용한 국내 일부 연구소에서는 북한의 노획 문서를 수집한 부대로 바로 그 미 제2사단의 병력으로 조직이 된 특수 임무 부대인 인디언 헤드 부대가 바로 북한 노획 문서를 수집한 주체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엄연히 다른 것이죠. 사실과 다르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니다. 예, 인 건가요? 예, 예. 네. 미 전사가 이제 아까도 언급드렸던 미 전사가 로이 애플맨은 자신의 저서에서 북한 문서를 전문적으로 노획한 부대를 이제 인디언 헤드 부대와 네. 그리고 이제 그 명칭을 스페셜 팀이라고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네. 즉 두 개의 다른 종류의 부대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네네. 즉 그때까지 이 부대에 대한 비밀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갖고 아. 인디언 헤드 부대와 그 부대 이름을 갖다 쓰지 못하고 그냥 스페셜 팀이라고 이제 적었던 것이죠. 아, 기밀 해제가 되지 않아서 그동안 부르지 못했던 이름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스페셜 팀.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건 뭐죠? 스페셜 팀? 1980년대 말까지 네. 이 부대의 명칭, 조직에 대해서 기밀 해제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네네. 이 부대에 대한 실체는 그 재미사학자이신 이 방선주 박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스페셜 팀. 그러니까 이게 실제 명칭 그럼 뭡니까? 바로 그 아티스라고 하는 부대인데요. 아. 아티스는 여기 자막에도 나오겠지만 네. Allied Translator and Interpreter Section의 약자입니다. 네. 그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자면 연합국 번역 통역국 정도가 되겠죠. 이 아티스는 1942년 9월 달에 호주 브리스번에서 창설이 됐습니다. 네.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한참 치열하게 전개되던 시기였는데요. 이 아티스의 임무는 전투 중에 노획된 문서의 번역과 분석, 포로에 대한 신문과 조서 작성 등이 바로 그 주요 임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티스 6.25 전쟁 기간 중에는 어떤 역할을 수행한 겁니까? 아티스는 한국 전쟁 기간 중에 총 160만 매 이상의 북한 노획 문서와 10만 명 이상의 포로들을 신문해서 그 기록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죠. 그렇죠. 예, 이 기록을 바탕으로 북한군에 대한 정보 파일을 정리하고 네. 적의 전투서열, 북한군 1사단, 2사단, 3사단의 구성가 이렇게 이제 북한군의 모든 사단의 전투서열을 갖다 정리를 하고요.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전쟁에서의 기본 전략 정보 자산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작성한 포로신문 보고서는 향후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분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또 연구가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어떤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네 번째 주제입니다. 베일벗은 6.25 전쟁의 진실. 네 번째는 뭘까요? 같이 보십니다. 육군 예비사관학교. 육군 예비사관학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전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요. 육군 예비사관학교는. 예, 그게 굉장히 생소한 용어죠. 네. 예비사관학교라고 하면 우리가 그 아시아 태평양 전쟁 때 네. 일본이 그 설치하고 운영했던 그 사관학교로 보통 예비사관학교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서 네. 그게 이제 일본군 부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그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엄연히 그 한국 전쟁기에도 예비 전력의 구축을 위해서 새로운 기관 창설을 요청받았을 때 일제 말기에 일본이 그 육군 예비사관학교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을 때 그걸 이제 차용을 해가지고 만들어냈던 것이 1951년 5월에 육군 예비사관학교 창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긴 기간 동안 저는 왜 처음 들어봤을까요? 육군 예비사관학교 출신들이 그동안 한국 전쟁사 속에서 이제 주목을 받지 못한 이유에는 네. 이러한 예비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비정규, 예, 그렇죠. 그런 이제 열등 의식 이외에도 이들이 바로 국민방위군의 연속 선상에서 만들어진 사관학교라고 하는 인식이 강하게 그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각 군단의 병참 지원을 담당한 근무사단이라는 조직 속에 편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단어가 주는 그 느낌 때문에 이렇게 잘 밝혀지지 않았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학교가 만들어질 정도로 사실 당시 장교 육성 기간이 더 필요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한국 전쟁사를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특히 이제 한국 전쟁 초기에 네. 그 초급 장교들의 희생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갑종 간부 후보생 과정과 육군 그쵸. 종합학교에서 현지 임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초급 장교들을 갖다가 그 보충하게 됐던 것이죠. 네네. 특히 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 이제 초급 장교의 소모율이 네. 굉장히 많아서 그 추가적인 장교 양성 과정이 매우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이 육군 예비사관학교 선발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육군 예비사관학교 생도 선발은 네. 그 옛날 제도에 있어서 이제 중학교 그러니까 이제 6년제였으니까 네. 6년제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네. 민간인 출신자 가운데서 이제 선발이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육군 네. 예비사관학교 1기 생도는 그 전에 있었던 이제 방위사관학교 제3기 후보생들 가운데서 1,000명을 선발해서 졸업과 동시에 이제 입결을 시켰고요. 네. 예, 그렇게 유지가 됐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규모도 궁금한데요. 네, 그 육군 예비사관학교는 그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꽤 인원수가 있습니다. 네. 총 5기에 네. 약 4천여 명을 배출을 했는데요. 네네. 육군 예비사관학교 제1기와 제2기는 예비역 소위로 임관해서 예비 제5군단에 배속이 되었지만 이후 이제 육군 예비사관학교 3기, 4기, 5기는 졸업과 동시에 육군 종합학교로 배속됩니다. 그러나 이제 1951년 10월 15일 육군본부 일반명령 제149호에 의해서 육군 예비사관학교는 이제 해체가 되는 것이죠. 전쟁 끝나기 전에 결국 해체가 된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사실 뭐 활약을 하고 많은 활약이 분명히 전선 곳곳에 있고 이제 그러고 끝났을 텐데 해체가 됐을 것 같은데 이 육군 예비사관학교에 대해서 추가로 또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네네. 그 육군 예비사관학교는 우리 역사에 제대로 기록되지 못한 하나의 실체입니다. 제대로 기록되지 못한 것은 이 자료적 제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기록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추후 구체적인 자료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고 다시 한번 그 육군 예비사관학교의 역사를 한번 제대로 네. 기록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남은 5번째 주제입니다. 베일벗은 6.25 전쟁의 진실 마지막 주제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나온 주제 예비 제5군단입니다. 예비 제5군단이면 좀 상당한 병력으로 세계사단 병력을 포함하는 것인데 여기에 예비라는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왜일까요? 그 예비 제5군단은 네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육군 예비사관학교와 함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네. 먼저 우리 그 군사사의 예비 제5군단에 대한 기술도 역시 거의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 예비 제5군단은 1951년 5월부터 10월까지 존재했던 실제 부대인데요. 네네. 6개월간의 그 짧은 역사라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 이 예비 제5군단이라고 하는 실체는 뭡니까? 일단 네. 예비 제5군단은 그 국민방위대원을 그대로 인수해서 구성된 것이 아니고요. 네. 그 새로운 징병에 의해서 창설이 됐습니다. 또 군단의 사단은 그 혼성사단과 근무사단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혼성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병과 전투도 담당하는 그런 사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예비 5군단은 언제 어떤 규모로 창설이 된 겁니까? 예비 제5군단은 그 보통 군단이 이제 3개 사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이 예비 5군단은 5개 사단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 대구에 제5군단 사령부를 창설을 하고 네. 편성 인원은 그 해체하는 국민방위국 소속 인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대 창설은 5월 5일 0시부로 이루어지는데 예비군단의 계급별 통계표에 따르면 1만 명의 사단 5개를 예하에 두는 것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예비 제5군단은 그 혼성사단과 근무사단으로 편제되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기 이제 그 홀수로 표기되는 제101, 제103, 제105 예비사단은 각각 미 제1군단, 제9군단, 제10군단에 배정이 됩니다. 네. 즉 근무지원부대로 배정이 되고요. 제102사단과 제106사단은 혼성사단으로서 전투 보병사단의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제102사단의 제107연대와 제106사단의 제117연대 그리고 독립보병인 제110연대가 있는데요. 이들은 다 공비토벌 작전에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근무사단은 후에 연대가 보통 3개가 아니고요. 네. 6개에서 7개까지 증편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약간 정리를 해보자면 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예비 제5군단이라고 하는 이 부대 있잖아요. 이 부대가 결국 마지막으로 가지는 의미 부분도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네.
그 기존 연구에서 예비 제5군단이 창설과 동시에 예하사단이 금호사단으로 창설되었다는 잘못된 사실이 네. 계속해서 일부 연구에서 이제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비 제5군단의 일부 사단은 혼성사단으로서 전투에도 참여한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비 제5군단의 예비병력으로서의 의미와 그 역사적 가치를 재평가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주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해야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베일벗은 6.25 전쟁의 진실 5가지 주제를 한번 새로운 사실들까지 파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상호 선임연구원님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 자, 국방 매거진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국가를 구한다는 일념 하나로 국가의 부름에 응했던 애국 국민들, 그분들은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해냈습니다. 휴전 71년, 국가를 지켜낸 노병들이 지금 우리에게 국가의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로 6.25 전쟁사를 재평가하는 작업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방 매거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